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실전 대비 모의고사 3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형주체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이형주체에 대한 분류죠. 분류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정보의 이형주체에게 직간접적으로 효용을 가져다주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이 지금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치 기준이죠. 가치 기준. 가치 기준에 따른 설명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지문으로 되는 거 보겠습니다. 목적 기준이라고 나오죠. 목적 기준. 목적 기준은 뭐가 있나요? 형식 정보와 의미 정보가 있다. 자, 그리고 비용 기준이라고 있죠. 비용. 자,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어떤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공 기준이 있죠. 제공 시점이죠. 제공 시점. 자, 제공하는 어떤 그 시점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사전적이나 사후적 구분이 가능하다. 사전적, 사후적 구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형주체에 따른 이형주체에 대한 분류 중에서도 설명하는 것은 가치 기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보의 생성, 가공에 따른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자, 정보의 생성과 가공에 따른 분류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통상 이제 어떻게 씁니까? 1차 정보, 그 다음에 2차 정보, 마지막으로 3차 정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1차 정보는 독창적인 창작물이나 새로운 결과의 보고서 등 창안된 정보나 기록물이다. 자, 정확한 표현이죠. 자, 얘가 뭐가 있습니까? 얘를 잘 보셔야죠. 얘는 기술 보고서, 또 회의록, 그 다음에 학술 잡지, 그 다음에 논문. 주로 이제 창작물들이죠. 창작물 또는 어떤 그 새로운 결과에 대한 보고서들. 이것을 바로 우리는 1차 정보라고 한다. 1차 정보 예를 잘 보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또 보도록 하죠. 2차 정보는 1차 정보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2차 정보에는 교과서, 해설 요약이 속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이것이 3차 정보죠. 자, 그래서 이제 3차 정보는 1차 정보의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교과서라든지 해설 요약집, 자,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한다? 3차 정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자, 4번 질문 한번 잘 보세요. 3차 정보는 1차 정보를 번역, 해설, 비평을 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 작성한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2차 정보죠. 그러니까 1차 정보를 번역, 해석, 비평한 것이다. 번역하고 해설도 하고 비평한 것이다. 무엇을요? 1차 정보를. 이런 얘기죠.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2차 정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차 정보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사례는 무엇인지 정확히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질문은 뭡니까? 1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은 생산 가공에 따른 분류로 1차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1차서부터 3차 정보까지가 있죠. 자, 그럼 이제 1차 정보가 아닌 것은 뭐냐? 자, 기술 보고서, 회의록, 학술 잡지, 참고 자료,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해제. 자, 그럼 이제 1차 정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죠. 1차 정보는 무엇인지. 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1차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창작물이나 새로운 어떤 결과의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자, 1차 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여기 지문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기술 보고서라든지 또 뭐 어떤 회의록이라든지 기록물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학술 잡지.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1차 정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참고자료 해제. 자, 이런 부분들 무슨 정보예요? 3차 정보다. 그래서 3차 정보에는 자, 참고자료 해제도 있고 참고자료에 대한 해제. 자, 해설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해제한다. 자, 해설을 이제 쭉 달아놓은 거죠. 주석을 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자, 교과서도 있겠고요. 교과서.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해설 요약. 자, 이런 부분들 무슨 정보라고요? 3차 정보다. 3차 정보다. 자, 이 부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자, 참고자료 해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정보의 순환 과정이죠. 정보 순환 과정. 자, 이 정보의 순환 과정도요, 여러분들 그 단계별로 해서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뭐겠습니까? 정보의 순환 과정. 첫 번째, 정보를 생산한다. 그 다음에는요, 정보를 생산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정보를 발행하고 배포한다. 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보를 수집, 관리한다. 관리를 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자, 전달이 되었으면은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그 정보를 이제는 활용해야죠. 정보를. 자, 그래서 이 단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정보를 생산해 내었으면 그것을 발행하고 배포를 한 다음에 수집을 하죠. 수집하고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전달이 된다. 정보가 전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정보의 생산 과정 또는 순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하버트 실러가 설명하는 정보사에 대한 핵심 논지와 거리가 먼 것은 정보통신의 혁신은 이윤을 위해 구매, 판매, 거래되는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다. 안 받습니까?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보도록 하죠. 정보 및 통신 영역에서 거대한 변동을 겪게 되는 기업의 자본주의 사회다. 계급 불평등이 정보의 생산 능력이나 분배 접근에 중요한 요인이다. 정보의 상품화를 통한 강한 추동력이 발생한다. 자, 이 하버트 실러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이죠. 하버트 실러. 자, 그래서 이제 하버트 실러는 바로 정보사에 대해서 핵심 논지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논지를 이제 얘기를 한 사람이죠. 자, 정보통신의 혁신은 이윤을 위해서 구매, 판매, 거래되는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보통신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구매나 판매나 거래되는 시장 압력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 역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 압력에 어떤 역할?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정보 질서에 대한 주창자로 미디어가 표현하는 기재에는 세계 인구를 갈라놓는 불평등을 등한 구조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부국과 빈국 간의 격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버트 실러다. 부국과 빈국 간의 어떤 정보의 격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주창한 사람은 바로 하버트 실러. 그래서 이 하버트 실러와 관련한 번은 바로 신세계 정보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신세계 정보 질서다. 영문으로는 NWIO. 이 영문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눈여겨서 좀 봐주셔야 되겠죠. 신세계 정보 질서 NWIO.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죠. 자, 포드주의와 케인즈 시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드주의와 케인즈주의, 포드주의, 케인즈 시대의 특징이죠. 자, 상품을 대량 생산하고 초국적 국가의 소수 독점이다. 자,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거예요. 자, 계획에 의한 역할을 한다. 이때는 국가가 주도를 했습니다. 국가가 주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지배적 집단은 바로 산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래서 초국적 국가의 소수 독점? 이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겠죠? 자, 이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나요? 자, 대중이 소비하죠. 대중이 소비를 담당하죠. 그리고 자, 국민국가의 무엇이다? 국내에 소수 독점을 한다. 자,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국적인 국가가 소수 독점을 한다?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지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보시면, 다음은 뉴미디어의 정보 전달 수단에 대한 분류이다. 계통이 틀린 것은, 자, 잘 보세요. 뉴미디어의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했죠.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계통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유선 계통이 있고, 무선 계통이 있고, 기타 이제 뭐 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한번 지문을 잘 보시라고요. 보시면, 자, 케이블 TV인 경우에는 어떤 계통이에요? 케이블 TV는 유선이죠, 유선. 케이블 TV는 CATV라고도 하죠. 케이블 TV. 선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유선 방송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채널의 마이크로웨이브 방송이라든지 디지털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HDTV, 고화질 TV라는 것이죠. 이러면 뭡니까? 공통점으로 무선이죠. 그거는 무선. 그러나 케이블 TV는 매체가 뭐겠어요? 유선의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케이블 TV가 답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뉴미디어 등장에 따라서 재매개 이론이 등장하였다. 불터와 그루신의 재매개론 이론에서 재매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불터라는 학자하고, 자, 그루신이라는 학자가 무엇을 주창했나요? 재매개 이론을 주장을 한 사람들이죠. 자, 재매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뉴미디어는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라는 두 논리를 통해 발전한다. 재매개는 차용, 재현, 확장, 흡수, 개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자, 이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는 각각의 논리가 서로 배타적으로 작동한다. 자, 비매개와 하이퍼매개가 어떻게 해요? 배타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지금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죠.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 아니죠. 그럼 어떤 게 정확한 표현일까요?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는 뉴미디어가 구미디어 형식을 개조한 것이에요. 구미디어 형식을 개조한 것이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한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만 조금만 용어만 좀 달리 이렇게 문제를 출수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호의존적으로 작동한다. 자, 비매개는 자신이 표상대상물 존재 속에서 느끼는 시각적 표상의 양식이다. 맞는 부분이죠. 자, 다음 이제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케이블 TV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케이블 TV의 매체적 특성이죠. 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보면은요. 자, 다양성, 광대역성. 그러니까 광대역성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광대역성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쌍방향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사업성. 자, 맞죠? 이 외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매체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뭐가 있느냐? 자, 전문성이 있겠고요. 전문성. 다양한 그런 채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바둑이라든지 뭐 낚시라든지 당구라든지 보울, 스포츠와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영화, 뭐 다양한 그런 채널들이 있죠. 스포츠, 종교, 기타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지역성.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도 있겠고요. 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케이블 TV가 가지고 있는 매체적인 특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형근무자는 근로자들이 일가 가족의 양립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친화 경영의 핵심 요소다. 다음 중 유형근무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했나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이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총 배우기를 4가지를 배웠습니다. 4가지를. 뭐를 배웠느냐면 첫 번째, 자, 지문 한번 보죠. 탄력근로는 근로자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에서 선택과 조정이 가능하다. 뭐니까 탄력근로죠. 탄력근로. 탄력근로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고 끝에 대한 선택과 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단시간 근로 한번 보죠. 두 번째. 단시간 근로. 자, 이 단시간 근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주에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경우에 근무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주에 40시간 이하를 선택할 수 있는, 자, 그런 분이 이제 단시간 근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압축 근로죠. 자, 이 압축 근로와 관련해서는요,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주 4일이 아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 4일이 아닌 주에 5일로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 맞느냐 이 얘기입니다. 맞느냐? 아니죠. 뭡니까? 주 4일이 아니라 이게 좀 바뀌었죠. 주 5일이 아닌 주 4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어떤 얘기죠?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주 5일이 아니라 며칠? 주 4일 동안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뒤바꿔 놓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있죠. 재택근무는 이제 가정에서, 자택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죠.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혹은 근거리 사무실에서 약속된 일정에 따라서, 자, 정해진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하는, 자, 그런 근무제도죠. 그러니까 유형근무제라고 해서는 이러한 4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보시게 되면 다음은 알츠의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자, 알츠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알츠라는 학자의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역.
영역과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자, 사회 수준, 조직 수준, 정보기술과 개인의 상호작용 수준으로 구분한다. 자, 사회적 수준에서 개인 목표에 정보기술이 미치는 영향하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 제공 정도다. 자, 조직적 수준에서 조직 내 정보 시스템이 조직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 정보기술이 개인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죠. 개인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준다. 변화를 준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킨다.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알츠가 얘기한 것이 아니죠. 잘 보셔야 돼요. 알츠가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학자는,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령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자, 이메일, 전자우편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자, 소외감, 내가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외감이 감소될 수가 있고, 또 정신건강에 좀 좋은, 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4번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13번입니다. 자, 전자정보 서비스는 발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다음 중 정부 조직 운영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이도록 단일의 고객 접촉점을 제공을 해서 정보 서비스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단계는 뭐냐. 자, 전자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죠. 전자정보 서비스에 대한 발전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 자, 여기서도 이제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먼저 이제 제1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제2단계.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2단계는 어떤 단계죠? 2단계는 바로 변화와 혁신 단계를 묻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 이제 좀 수정을 합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정보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정정하는 부분이죠. 자, 정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시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어떤 정보, 행정기관이 일방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정보를 제공해서 적절한 그런 공식 문서가 있으면은 웹사이트 상에다가 올려놔서 자, 뭐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처리 단계가 있죠. 업무 처리 단계. 자, 이 업무 처리 단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의 경우는 시민들이 온라인상으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으로. 자, 이런 분들이 바로 뭐겠습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이. 그래서 이제 전자정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자정보.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보니까, 자, 온라인 민원 같은 경우에, 자, 그런 부분도 보면은 직접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에 가서 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뭐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굳이 학교로 가지 않고 온라인 민원을 통해서 내가 발급을 받을 수도 있죠. 자, 그런 부분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런 전자정보 서비스에서의 업무 처리 단계와 좀 관련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납세 서류 작성을 이행한다라든지 또 자동차 면허 갱신. 자, 요 예들이 있죠. 납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죠. 납세와 관련한 서류 작성. 또 이행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면허, 자동차 면허 갱신. 면허를 이제 뭐 갱신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자 인가와 또 허가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업무 처리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상호작용 단계가 있죠. 자, 이 상호작용 단계에서는요, 우선 이제 주요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자, 접근이 일단 가능합니다. 당연히 접근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검색도 가능하고요. 또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그 담당자가 있다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의 그 이메일도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으로 담당자는 누구인지 뭐 연락처라든지 아니면은 주소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정보 서비스의 발전 단계에서는 뭐 정보 단계, 업무 처리 단계, 상호작용 단계, 자, 이런 단계가 있고,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변화와 혁신의 단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14번 한번 보도록 자, 인터넷 공간에서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으로 특정 연예인과 관련한 각종 루머와 악담을 퍼뜨리거나 일반인의 신상정보까지 신속하게 퍼나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자, 인터넷상에서죠. 사이버 공간에서. 자,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자,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문에서 화이트 해커라고 나오죠. 화이트 해커는 서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연구하고 해킹의 어떤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래커라고 하는 사람. 자, 크래커는 악의적이죠. 악의적 해커를 이제 크래커라고 합니다. 해커라고 하죠. 그래서 불법 침입도 하고 자료를 불법 열람을 해서 변조하고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는 사람을 이제 크래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머라고 하는데, 레이머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죠. 레이머인 경우에는 해커가 아니지만 해커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해커가. 그래서 이 사람은, 레이머는 이제 트로이를 이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서 그런 어떤 해커의 워너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레이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뭐 악담을 한다라든지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키보드 워리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5번입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유형 중 하나인데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은 접근을 지속적으로 막 시도를 하고 성적인 어떤 괴롭힘을 행사한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하죠. 사이버 스토킹. 그리고 이제 사이버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자꾸 원치 않은데 자꾸만 전화를 하고 만나려고 하고 이상한 문자를 보내고 막 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스토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도 이런 일들을 바로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버 모욕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사이버 이제 성희롱이다라고 하면은 사이버상에서도 음란한 막 대화를 주고받는다든지 본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준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이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이버 명예에서는요. 자,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딱 꼽습니다. 콕 찔러요. 자,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 경우가 바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6번 한번 보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이 접속의 기회가 무한하며 경계 없이 어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가상세계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 사이버 범죄죠. 특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죠. 자, 비대면성, 익명성, 맞습니다. 자, 지역성. 자, 지역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역성은. 지역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사이버 범죄가요? 아니죠. 광역성, 굉장히 넓죠. 이 외에도, 자, 가치 규범이 부재하죠.
자, 이런 의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사회보상에서 범죄는. 그 다음에 용이성, 용이하죠.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문 기술성. 그래서 지역성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이 소비자 보호, 자, 사위보상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자,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3가지를 배웠었죠. 그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인지해서 약간의 제공가 보존한다.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변경이 가능하다. 청약의 철회, 교환, 반품이 가능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한 절차,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전자문서 및 이런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소비자 보호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전자거래의 기본법상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죠. 약관도 존재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런 주문을 했으면 취소도 가능해야 되고 또 청약, 그 다음에 철회, 반품, 자, 이런 부분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우리나라 개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죠.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은 명확하게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가 불가하다. 익명 처리가 불가한가요? 자,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익명 처리가 가능해야죠. 익명 처리 해야죠. 가능하다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19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OECD 8원칙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OECD 8원칙입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죠. OECD의 8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8원칙 중에서 개인정보는 그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원칙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정확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제한의 원칙이다. 자, 말 그대로 수집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이죠. 개인정보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수집한다. 그 다음 한번 보죠. 이용 제한의 원칙이다. 자, 정보 주체로부터 어떻게 받아야 동의를 구해야죠.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개인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이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개인정보 처리가 관련한 어떤 정보 처리의 장치라든지 또 설치, 활용 정책은 어떻게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번호가 민간 부문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자, 다음 중 본인 확인 수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규는 뭐냐? 자,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뭐겠습니까, 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 및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그 다음에 자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세 번째로 전자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세 가지 법률이 바로 이런 민간 부문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본인 확인 수단에 관한 그런 규정, 법률의 규정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법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